감히 가사도미 딸 주제에 누구한테 큰 소리야! 결혼식 뒤풀이장. 100여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앞에서 시어머니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임신한 신부의 몸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연회장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수저 내려놓는 소리도 숨소리도 사라졌습니다. 100여 명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신부에게 쏠렸죠. 그 순간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새벽 5시부터 남의 집 변기를 닦고 딸의 결혼식장으로 달려온 여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몰랐어요. 지금 막 때린 뺨이 누구의 딸인지를요. 그리고 자신이 30년 동안 누구의 건물 안에서 사업을 해왔는지를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세제 냄새 가득한 낡은 지하실 앞에 서게 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답글로 보답하겠습니다. 황혼의 다이어리 지금 펼쳐봅니다. 새벽 5시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현관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고무장갑을 손목까지 끌어올린 이 여자의 이름은 윤복순. 오늘이 딸의 결혼식 날이라는 걸 이직 고용주는 모르고 있었어요. 말할 수도 없었죠. 지난달 하루 쉬겠다고 했을 때 고용주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토요일 못 오면 다른 사람 쓸게요. 3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켜온 토요일이었어요. 비가 퍼부어도 딸이 아파서 없고 병원에 갔다 온 날에도 새벽에 열이 올라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다 잠깐 눈을 붙이고 뛰어온 날에도 이 현관 비밀번호를 빠뜨린 적이 없었죠. 딸의 결혼식 날이라고 다를 건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80평짜리 거실이 어둠 속에 펼쳐졌어요. 복수는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끌며 세탁실로 들어가 고무장갑을 꺼냈습니다. 양손에 장갑을 끼고 손목 부분을 팔뚝까지 당기며 욕실 쪽으로 걸어갔죠. 욕실이 3개, 침실이 3개, 거실 대리석 바닥까지. 청소하고 나면 4시간이 걸리는 집이었습니다. 복수는 첫 번째 욕실 타일 앞에 무릎을 꿇고 솔질을 시작했어요. 무릎 보호대가 차가운 타일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텅 빈 욕실에 퍼졌죠. 타일 줄눈 사이에 낀 물때를 솔끝으로 파내고 세제를 뿌리고 다시 솔로 긁어내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두 번째 욕실 변기를 닫고 세 번째 욕실 샤워부스 유리에 낀 물자국을 수건으로 훔쳤어요. 침실 3개의 이불을 벗겨 새 침구로 교체하고 거실로 나와 밀대에 극세사 걸레를 끼우고 대리석 바닥을 한쪽 끝에서 반대쪽까지 2번 밀었죠. 마지막 욕실 거울을 닦다가 복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줄줄 흘러 턱끝에 방울져 매달려 있었고 앞머리가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죠. 새벽부터 4시간을 쉬지 않고 움직인 얼굴이었습니다. 복수는 고무장갑을 벗었어요. 손톱 밑에 검게 낀 세제 얼룩이 보였죠. 수돗물을 틀고 손톱 사이를 솔로 긁었습니다. 박박. 거품이 일고 물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검은 얼룩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물을 더 세게 틀고 손톱 끝을 솔에대고 앞뒤로 문질렀죠. 손톱이 쓸려 따가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세제에 절은 손톱이 하루아침에 깨끗해질 리 없었어요. 오전 10시 집으로 돌아온 복수는 샤워를 마치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연분홍 한복을 꺼내 저고리를 입고 치마를 둘러매고 고름을 묶었죠. 거울 앞에 섰을 때 복수는 낯선 느낌을 받았어요. 이 거울에 비친 자신은 항상 작업복 차림이었으니까요. 한복 소매 밖으로 나온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진이 좋은 거라며 사준 핸드크림을 손등에 2번 덧발랐는데도
갈라진 틈 사이로 크림이 스며들어 하얀 줄만 남았고 손톱 밑검은 얼룩은 여전했어요. 복수는 한복 소매를 최대한 잡아당겨 손끝이 보이지 않게 감췄죠. 와, 우리 엄마 한복 입은 거 진짜 예쁘다. 서진이 계단을 내려오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기뻐하기보다 복순의 눈은 딸의 얼굴에서 핏기 없는 창백함을 먼저 포착했어요. 입덧이 심한 데다 임신 초기라 유산 위험이 있어서 신혼여행도 미뤄둔 상태였죠. 어젯밤에도 화장실에서 구역질 소리가 들려 문 앞까지 갔다가 혼자 견디겠다는 서진의 말에 돌아서야 했습니다. 복수는 서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오늘 힘들면 바로 말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복순의 손등을 어루만지다가 손가락 끝에서 멈췄습니다. 손톱 밑 얼룩을 본 건지 아닌지 서진은 아무 말 없이 복순의 손을 놓았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에 서진이 창밖을 보며 말했죠. 엄마 미안해. 엄마 쉬는 날로 잡았으면 아침부터 이렇게 힘들지 않아도 됐을 텐데. 결혼식 날짜와 호텔 예식장은 시어머니 오정란 쪽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서진이 2번이나 다른 날짜를 알아보자고 했지만 오정란이 우리 집안 체면이 있으니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잘라 말하며 끝난 일이었어요. 아니야,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어떤 것도 상관없어. 복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이 호텔 객실을 청소하러 다녀본 적이 있다는 말은 목구멍 안쪽에 걸려 넘어오지 않았죠. 7층 스위트룸 욕실 타일을 닦고 12층 복도 카펫에 진공 청소기를 밀던 기억이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복순의 발이 자동으로 화장실 방향으로 향했어요. 수십 번 이 호텔에 올 때마다 직원 통로와 화장실만 오가던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세 걸음을 옮기고 나서야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며 멈췄습니다. 오늘은 청소하러 온 게 아니야. 서진의 팔을 잡고 신부 대기실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로비를 지나던 호텔 직원 한 명이 복순을 알아보고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복순은 서진에게 들킬까봐 고개를 돌려 모른 척 지나쳤죠. 한복 소매 안으로 손을 더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서진이 드레스로 갈아입고 베일을 썼어요. 거울 앞에 선 서진의 모습을 보는데 등에 업고 남의 집 현관 신발장 옆에 눕혀두던 그 아이가 이렇게 컸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불현듯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고개를 숙이려는데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정란이었어요. 감색 정장 차림에 비서를 대동하고 들어온 오정란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복순을 발견하고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왔습니다. 어머, 사돈 벌써 와 있었네. 나는 또 혹시 로비에서 청소도구 들고 서 있는 줄 알았지 뭐예요. 오정란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브러쉬를 든 채 손을 멈췄고 드레스 코디네이터가 옷걸이를 잡은 채 고개를 돌렸죠. 대기실 안에 어색한 공기가 퍼졌습니다. 복수는 아무 말 없이 입꼬리를 끌어올렸지만 한복 치마 아래에서 주먹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오정란이 서진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진아, 오늘 뒤풀이 때 시댁 어른들 인사가 중요해. 시중 잘 들어야 해, 알지? 며느리에게 하는 당부가 아니었어요. 새로 고용한 가사도우미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말투였죠. 서진이 베일 너머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복수는 서진의 등 뒤에서 입술을 깨물었죠. 식장으로 이동하는 복도에서 뒤쪽으로 오정란이 비서에게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 측 혼주석 꽃 받고. 아까 봤는데 시든 거 섞여 있더라. 복순 쪽 혼주석 꽃만 문제를 삼는 거였어요. 일부러 그러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돌아보지 않았죠. 서진의 팔을 잡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서진의 날이니까. 혼주석에 앉아 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건너편 신랑 측 혼주석에서 오정란이 하객들과 여유롭게 악수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복수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복 소매 밖으로 손끝이 살짝 나와 있었죠. 손톱 밑에 검은 얼룩이 형광등 아래서 또렷하게 보였어요. 복수는 소매를 한 번 더 잡아당겨 손끝을 감추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는 소리에 비로소 시선을 단상으로 올렸습니다. 오늘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기만 하면 된다고 복수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바람이 얼마나 성급한 것이었는지 2시간 뒤에 깨닫게 됩니다. 복순이 처음 오정란을 만난 건 서진과 도윤이 사귄다는 말을 들은 지 석 달 뒤였습니다. 강남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상견례 자리가 잡혔어요. 복수는 그날 장롱 안에 넣어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옷이었지만 한 번도 구겨진 적 없이 보관해둔 거였어요. 거울 앞에서 단추를 잠그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리 핸드크림을 발라도 갈라진 손등과 손톱 밑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복수는 긴 소매를 최대한 손목 아래로 끌어내리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오정란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복수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은 남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요. 걸음걸이에서, 앉는 방식에서, 찻잔을 드는 각도에서 그게 느껴졌어요. 30년 동안 이런 사람들의 집을 닦아온 복순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오정란은 자리에 앉자마자 찻잔도 들기 전에 입을 열었어요. 서진 씨 어머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복순이 대답하기도 전에 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건물관리회사 대표예요. 오정란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물관리라는 게 청소 용역과 같은 말이라는 걸 오정란이 제대로 알아챈 건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였을 거예요. 그 뒤부터 오정란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으니까요. 식사가 나오는 동안 오정란이 도윤에게 말하는 척 혼잣말을 했습니다. 도윤아, 살다 보면 집안이 비슷해야 오래가는 법인데. 서진이 물잔을 내려놓으며 손이 잠깐 굳었어요. 복수는 그걸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밥상에서 싸우면 지는 거라는 걸 30년간 남의 집 밥상을 치우면서 배웠으니까요. 상견례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서며 서진이 복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해. 엄마한테 저런 소리 듣게 해서. 복순은 서진의 손을 꼭 쥐었어요. 네가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엄마는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서진 앞에서 할 말은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작업실에 내려가 선반 위에 세제통을 하나씩 다시 정리했습니다. 세제통을 줄 세우고 고무장갑을 크기별로 걸고 걸레를 빨아 빨랫줄에 넣었어요. 손을 움직이면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날 밤 복수는 오정란이 앉았던 자리를 떠올렸어요. 그 여유로운 자세, 반쯤 비웃는 듯한 눈빛, 그리고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아직 모른다. 자기 회사 건물이 누구 땅 위에 서 있는지를요. 복수는 그 생각을 작업실 구석에 밀어두었습니다. 아직은 꺼낼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서진과 도윤이 단상에서 내려오며 하객들의 박수를 받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복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죠. 이제 뒤풀이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안도가 얼마나 성급한 것이었는지 30분 뒤에 깨닫게 됩니다.
뒤풀이 연회장은 예식장 옆에 별도 홀이었어요. 둥근 테이블 12개에 하객 100여 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정란은 입구에서 신랑 측 하객들과 일일이 포옹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복순이 서진과 함께 그 옆을 지나가는데 오정란은 눈짓 한 번 주지 않았어요. 마치 빈 공기가 지나간 것처럼요. 복순은 자신 쪽 하객들이 앉은 구석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같이 빌딩 청소를 다니던 동료들과 오래된 단골 고객 몇 분이 둥글게 앉아 있었어요. 동료인 김 반장이 의자를 당기며 자리를 내주다가 복순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죠. 언니, 저쪽 사람들이 우리 쳐다보면서 웃더라. 괜히 왔나 싶어. 복순은 김 반장의 손을 잡고 무슨 소리야, 와줘서 고맙지라고 말했지만 건너편 테이블에서 모피쇼를 두른 여자 둘이 이쪽을 보며 입을 가리고 웃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정란이 이쪽 하객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미 자리 배치에서 드러나 있었어요. 가장 구석, 가장 어두운 테이블이었죠. 건배가 끝나고 식사가 시작된 직후였습니다. 오정란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서진을 손짓으로 불렀어요. 서진아, 이리 와봐. 시댁 어른들한테 술 한 잔씩 올려야지. 신부가 직접 돌아야 예의지. 서진은 임신 초기인데다가 유산 기미가 있어 의사에게 절대 안정을 지시받은 상태였습니다. 오래 걷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허리를 숙이는 건 의사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한 동작이었어요. 복순은 서진을 바라봤죠. 서진이 복순을 힐끗 보더니 입술을 꾹 다물고 일어섰습니다. 네, 어머님. 서진이 첫 번째 감사합니다. 어르신, 와인 테이블에서 더 드릴까요? 술병을 들어 고마워요. 어른들의 수고가 잔을 많네. 채웠어요. 별말씀을요. 즐거운 시간 허리를 되세요. 깊이 와, 숙여 정말 아름다우시다. 인사하고 괜찮으세요? 다음 근데 자리로 가장 편하세요. 옮겨 또 허리를 감사합니다. 숙였죠. 어르신, 와인 더 드릴까요? 복수는 제자리에서 서진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에서는 괜찮아 보였던 얼굴이 다섯 번째 테이블에서부터 눈에 띄게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마에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술병을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이쪽에서도 보였죠. 다섯 번째 테이블에서 한 하객이 서진의 잔에 술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신부가 직접 따라주니 좋네. 한 잔 받아. 서진이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지만 그 하객이 결혼식인데 한 잔도 못해? 라며 억지로 잔을 밀었어요. 서진이 잔을 받아들고 입술만 대는 신용을 하며 억지 웃음을 지었죠. 복수는 의자에서 반쯤 일어서다가 이를 악물고 다시 앉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일곱 번째 테이블이었습니다. 서진이 와인병을 잡은 채 갑자기 동작을 멈췄어요. 한 손으로 배를 감싸 쥐고 다른 손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았죠.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져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세게 테이블을 쥐고 있었어요. 복수는 참지 못하고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났죠. 테이블 사이를 빠져나가 서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진아, 그만해. 앉아. 복순이 서진의 팔을 잡는 순간 오정란이 성큼 다가왔어요. 오정란의 구두굽이 바닥을 찍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사돈, 뭐 하는 거예요? 신부가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훈수를 둬요? 사돈, 우리 서진이 임신 초기라 무리하면 안 돼요. 의사도 안정하라고 했잖아요. 오정란이 코웃음을 치며 턱을 들었죠. 임신했으면 더 시댁에 잘 보여야지. 애 달고 시집 온 게 뭔 자랑이라고. 그때 뒤에서 도윤이 걸어왔어요. 도윤은 서진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서진아, 오늘은 하객도 많고 엄마 지인들도 다 와 있잖아.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되잖아. 그 말이 복순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서진이 도윤의 얼굴을 올려다봤죠. 서진의 눈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 당신은 애기 걱정은 안 돼? 서진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어요. 테이블마다 수저를 내려놓는 소리가 퍼졌고 10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죠. 오정란의 얼굴이 귀 밑부터 시뻘겋게 물들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오른손을 번쩍 들어 서진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쳤어요. 짝! 그 소리가 연회장 천장에 부딪혀 울리는 동안 서진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며 몸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죠. 감히 가사도우미 딸 주제에 누구한테 큰 소리야. 내 애미가 남의 집 변기나 닦는 사람이라더니 내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지? 오정란이 고함을 지르는 사이에 서진의 등이 옆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테이블 위에 접시와 유리잔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며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서진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서진아. 복수는 서진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안아 올리려 했습니다. 서진의 몸을 일으키려고 어깨 밑에 팔을 넣는데 하얀 드레스 아래쪽으로 번지는 붉은색이 보였어요. 복순의 손이 그대로 멈췄죠. 서진이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아가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아기가. 서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복순의 아가 귀에 괜찮아. 벼락같이 엄마가 여기 꽂혔어요. 연회장의 웅성거림도, 누군가 의자를 넘어뜨리는 소리도, 비명을 지르는 소리도 모두 사라졌죠. 서진의 입에서 나온 그 세 글자만 귀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하객들이 허둥지둥 일어서고 누군가가 119에 전화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도윤은 새하얀 얼굴로 서 있다가 뒤늦게 달려와 서진 옆에 무릎을 꿇었죠. 오정란은 두 발짝 뒤로 물러서서 자기 오른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직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구급대원이 들것을 밀고 들어왔죠. 서진을 들것에 올리는 동안 복수는 서진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들것이 연회장 문을 나서고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실리는 동안에도 서진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구급차 안에서 서진이 눈을 감고 이를 악물고 있었고 복수는 서진의 손을 쥔 채 자신의 한복 무릎에 스며든 피가 천천히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정란은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요.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구급차가 떠난 뒤 연회장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100여 명의 하객들이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 어색하게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깨진 접시 조각들이 카펫 위에 흩어져 있었고 뒤집어진 와인잔에서 붉은 액체가 흘러내려 하얀 테이블볼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았어요. 치울 사람이 없었죠. 오정란은 입구 쪽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비서가 옆에서 뭔가 속삭였지만 오정란은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시선이 서진이 쓰러졌던 바닥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카펫에 남은 핏자국을요. 그때 오정란 쪽 하객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프라임 리빙의 주요 거래처 대표 부인이었어요. 그 부인이 가방을 들고 오정란에게 걸어오더니 말없이 목례만 하고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이 신호탄이었어요. 1명, 2명, 3명. 오정란의 지인들이 하나씩 자리를 떴습니다. 누군가의 귓속말이 연회장을 돌았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때렸어. 직접 봤어. 저게 사람이야? 결혼식 날에? 신부가 쓰러지는 걸 봤는데 드레스에 피가 번지더라고. 오정란은 그 말들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회장님,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정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처음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봤어요.
서진의 뺨을 때렸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아직도 약간 떨리고 있었죠. 오정란이 연회장을 나서는 순간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복순의 동료 김 반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순 언니 딸이 아기를 잃은 거 맞지? 저 사람이 저러고도 멀쩡히 걸어나가네. 옆에 앉은 동료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멀쩡한 게 아니야. 저 사람 자기가 지금 뭘 저질렀는지 아직 모르는 거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오정란은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오늘 때린 뺨 하나가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지를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서진이 수술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스테인리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복수는 수술실 앞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죠. 형광등 불빛이 머리 위에서 하얗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연분홍 한복 치마 위에 서진의 피가 검붉게 스며들어 있었어요. 손바닥으로 문질러 봤지만 천에 베어든 얼룩은 번지기만 했죠.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30년 전의 병원이 눈앞에 겹쳐졌어요. 그때도 이렇게 흰 복도였고 이렇게 소독약 냄새가 났죠. 남편은 서진이 100일도 되기 전에 떠났습니다. 새벽에 배달 트럭을 몰고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고 경찰에게서 전화를 받았을 때 복수는 서진에게 분유를 물리고 있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에도 서진의 입에서 젖병을 빼지 못했죠.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내리 울었어요. 서진을 안고 울고 서진을 눕히고 울고 서진이 칭얼거리면 안아서 달래다가 또 울었습니다. 나흘째 아침 분유통이 텅텅 비어 있는 걸 보고서야 정신이 번쩍 났어요. 복순에게 울 시간은 없었죠. 복순은 서진을 업고 시장 골목을 걸어 지갑 속에서 문을 밀었습니다. 카운터에 앉은 남자가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뭐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라고 물었고 복순은 등에 엎인 서진이 울음을 터뜨리는 와중에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하루에 몇 집이든 다 돌겠습니다. 첫 일자리는 강남 빌라 2층 집이었습니다. 고용주가 현관문을 열어주며 등 뒤에 서진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애는 왜 데리고 왔어? 맡길 데가 없어서요. 현관에 조용히 눕혀놓을게요. 소리 안 나게 할게요, 사모님. 복수는 서진을 현관 신발장 옆에 이불을 깔고 눕혀두었죠. 방으로 들어가 걸레를 잡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닦다가 울음소리가 들리면 달려가서 잘 나오지도 않는 빈저지라도 물리고 서진이 잠들면 다시 걸레를 잡았어요. 한 번은 서진이 현관에서 뒤집다가 굴러서 문턱에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혹이 볼록하게 솟아올랐고 서진이 숨이 넘어가도록 울었어요. 고용주가 부엌에서 뛰어나오더니 소리쳤죠. 귀청 떨어지겠네. 이러면 다음부터 안 불러. 복수는 이마에 혹이 난 서진을 업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날 받은 3만 원이 분유 2통 값이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그 집 대문을 나서면서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닦았죠. 여름에는 고무 장갑 안에 땀이 고여 손가락 사이가 짓물렀습니다. 겨울에는 찬물에 손이 갈라져 피가 맺혔어요. 한 번은 욕실 타일을 닦다가 무릎이 미끄러졌죠. 턱이 세면대 모서리에 찍혀서 피가 흘렀습니다. 턱 밑을 수건으로 누르고 나머지 방 2개를 끝내고 나서야 약국에 갔어요. 반창고값 1,500원이 아까워서 다음에는 넘어져도 약국에 가지 말자고 다짐했죠. 그때부터 무릎 보호대를 양쪽 무릎에 차고 일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진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였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식탁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죠. 엄마, 오늘 은혜가 엄마 뭐 하냐고 물어봤어.
복수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사람들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해. 그거 멋진 거야? 서진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복수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거지.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복수는 돌아서서 흐르는 눈물을 앞치마로 꾹꾹 닦았어요. 그리고 인생을 바꾼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정재계 거물 가문의 전담 가사 도우미로 들어가면서부터였어요. 장관 부인의 집, 대기업 오너 일가의 집, 외교관 관절을 드나들기 시작했죠. 그 집들의 서재에 꽂힌 부동산 서류를 정리하고 계약서에 먼지를 닦고 서재 문 너머로 들려오는 전화 통화를 귀로 들었습니다. 듣지 않으려 해도 들렸어요. 어느 건물이 오르고 어느 땅을 사야 하고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는지 10년 넘게 상류층의 곁에서 살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굴리고 건물을 어떻게 사는지를 몸으로 배웠죠.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강미경 사모님 댁에서 일하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 현관문을 열었는데 거실 한가운데 미경 사모님의 2살배기 아들이 엎드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복수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고 아이를 옆으로 눕혀 응급처치를 시작했죠.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30분만 늦었으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미경 사모님이 병원 복도에서 복순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 오열했습니다. 복순 씨, 이 은혜는 내 평생을 걸어서 갚을게. 그 아이는 지금 건강하게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경 사모님 곁에서 사업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미경 사모님은 그 뒤로 복순을 자매처럼 대했죠. 복순이 프리미엄 건물 관리 업체 C&M을 차릴 때 첫 번째 고객이 되어 주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인맥을 발판으로 강남 빌딩들의 청소와 방역과 시설 관리 일을 따내면서 돈을 모았어요. 건물을 한 채, 두 채 사모아가기 시작했죠. 지금은 강남 상권의 빌딩 여러 채를 가진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복수는 서진이 제 발로 서는 사람이 되길 바랐어요. 그리고 복순이 서진 회사 거래처인 프라임 리빙의 본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상에서 복순과 변호사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죠. 오정란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임신한 며느리의 뺨을 때리던 그 순간 자신의 회사 건물 주인을 건드렸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어요. 복도 끝에서 도윤이 벽에 기대어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복순의 귀에 흘러들었어요. 엄마 괜찮을 거야. 엄마 잘못 아닌 거. 엄마는 신경 쓰지 마. 아내가 피를 흘리며 수술실에 누워 있는데 도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머니 걱정뿐이었죠. 서진 괜찮냐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복수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내려다봤어요. 한복 소매 밖으로 나온 손에 서진의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그 밑에 오늘 새벽에 빠지지 않던 세제 얼룩이 겹쳐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사흘 만에 걸레를 잡았던 이 손이 지금은 걸레가 아니라 다른 것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소독약 냄새 사이로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수술 결과를 들은 뒤였습니다. 아기를 잃었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은 복순이 화장실에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식히고 나오는데 복도 끝에서 도윤이 전화를 끊고 복순 쪽으로 걸어왔어요. 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떠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넥타이가 비뚤어진 채였어요.
복순 앞에 멈추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저도 아이를 잃어서 너무 힘들어요. 복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흥분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서진이가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으면 엄마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복순의 눈이 천천히 도윤에게로 향했어요. 지금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서 하는 거야? 도윤이 움찔했습니다. 제 말은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서진이도 어른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건 잘못이고요. 수술실 안에 내 아내가 누워 있어. 내 아이를 잃었어. 그게 서진이가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병원에 오시라고 해. 지금 오시면 서진이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내가 오라고 한 게 아니야. 와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야. 내 어머니가 한 일의 결과를 직접 눈으로 봐야 하거든. 도윤이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정란에게 전화를 거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오정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복순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도윤아, 기자들한테 연락 간 건 없지? 우리 회사 이미지 때문에 혹시라도 기사 나오면 안 되는데. 도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복순은 플라스틱 의자로 돌아가 앉았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잃은 그 순간에 기사 걱정을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곧 알게 될 거였어요. 기사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를요. 서진이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복순이 가장 먼저 본 것은 딸의 눈이었습니다. 뺨에 붓기도 입술에 말라붙은 핏자국도 아닌 그 텅 빈 눈이었어요. 서진이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복순을 봤죠. 엄마, 우리 아기 괜찮대지? 복순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서진의 눈이 복순의 얼굴 위를 더듬듯이 훑쳤고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죠. 서진의 얼굴이 종이를 구기듯 천천히 일그러졌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입을 벌리고 있는데 울음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서진의 어깨만 들썩거리며 흔들렸죠. 복수는 서진의 손을 잡았지만 그게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서진을 퇴원시켜 집으로 데려왔어요. 서진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복수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 쟁반에 올려 방문 앞에 두었어요. 아이를 잃었어도 산모의 몸은 추슬러야 했으니까요. 저녁에 쟁반을 가지러 가면 미역국은 식어서 표면에 기름막이 하얗게 굳어 있었고 밥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진이 방문을 연 것은 화장실에 갈 때뿐이었어요. 한 번은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뺨에 멍이 보라색에서 누렇게 변해가는 것보다 며칠째 먹지 못해 광대뼈가 튀어나온 얼굴이 더 처참했죠. 서진이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리고 화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퇴원 사흘째 되던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을 여니 정장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오정란의 비서였어요. 비서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흰 봉투 하나를 내밀었죠. 회장님이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과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정란의 필체였어요. 사돈, 일은 있었지만 앞으로 서진이는 우리 집안 며느리로서 잘 챙길 테니 따로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돈으로 서진이 고기나 좀 사 먹이세요. 수표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100만 원. 서진이 아이를 잃고 뺨에 멍이 든 값이 100만 원이었어요. 봉투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이걸 찢는 것보다 더 크게 돌려줄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손을 거두었죠. 그 다음 날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복수는 사과를 기대했어요.
어머님, 서진이가 어른 앞에서 소리를 빽빽 지르니까 저희 엄마 체면이 안 선 거잖아요. 서진이가 먼저 사과하면 엄마도 풀리실 거예요. 수화기를 쥔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우리 서진이가, 내 아내가 아이를 잃었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거냐? 서로 오해를 풀자는 거잖아요. 어머님도 좀 이해해 주시면. 복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흰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해를 풀자고, 딸의 뺨을 때리고 아이를 잃게 하고 100만 원짜리 수표를 보내놓고 그걸 오해라고 했죠. 퇴원 열흘째 되던 밤이었어요. 복순이 부엌에서 세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제통을 크기별로 줄 세우고 고무장갑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걸레를 세탁기에 돌리는 평소와 똑같은 저녁이었죠.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서진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해진 트레이닝복 차림에 며칠째 감지 않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반쯤 덮고 있었어요. 서진이 부엌 한가운데까지 걸어오더니 세제통과 고무장갑이 놓인 바닥 타일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죠. 무릎을 끌어안고 머리를 떨군 채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미안해. 복수는 세제통을 든 채 서진을 내려다봤어요. 내가 바보 같아서 아기까지 잃고 엄마한테 남의 집 변기나 닦는 사람이라고 그런 소리나 듣게 하고 내가 그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 나 이제 어떡해, 엄마. 서진의 어깨가 흔들리며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차가운 타일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세제 냄새와 뒤섞였어요. 29년간 이 아이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죠. 초등학교 때 친구가 엄마 뭐 하냐고 물었을 때도, 고등학교 때 반 아이들이 수군거렸을 때도 이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세제통 옆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복순의 안에서 30년간 꽁꽁 잠겨 있던 것이 뚜껑이 열리듯 터져 올라왔습니다. 복순은 세제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서진의 양 어깨를 붙잡았어요. 서진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했죠. 윤서진,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네가 못난 게 아니야. 이 엄마가 너무 꽁꽁 숨기고 살았던 거야. 이제 엄마가 다 보여줄게. 서진을 의자에 앉힌 뒤 작업실 구석에 있는 캐비닛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캐비닛을 두 손으로 밀자 벽과 캐비닛 사이에 숨겨둔 금고가 드러났어요. 번호를 눌렀죠. 찰칵.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누렇게 바른 서류 뭉치를 꺼내 서진 앞 식탁 위에 한 장씩 펼쳐놓았어요. 복순 C&M 법인 도장이 찍힌 증명서, 강남 핵심 상권 빌딩 세 채의 등기부등본, 그리고 이게 바로 진짜 프라임 소리야. 리빙 본사가 우리가 이럴 게 입주해 얼마나 있는 많은 건물의 일이에요? 진짜 등기부등본이 우리 거라고요? 차례로 놓였죠. 알겠어요. 서진이 떨리는 하지만 너무 손가락으로 갑작해야 할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게 바로 란을 진짜 소리야. 짚었습니다. 우리가 이럴 게 얼마나 입이 많은 쩍 일이에요? 벌어졌어요. 진짜 우리 거라고요? 엄마, 그래. 이게 여기 시어머니 알겠어요. 회사 건물이잖아. 하지만 너무 갑작해야 이게 엄마 거라고? 그래. 10년 동안 반값 자릿세를 받아주고 있었지. 처음엔 내 시어머니 회사인 줄도 몰랐어. 누가 건물주인지도 모르면서 그 안에서 내 딸을 때렸어.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까 바닥에서 흘리던 눈물과는 달랐어요. 복수는 서진의 멍든 뺨을 손끝으로 살짝 어루만지며 말했죠. 이 멍이 아물기 전에 엄마가 끝내줄게. 그날 밤 서진을 재우고 나서 복수는 강미경 사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 저 복순이에요. 저희 딸이 아이를 잃었어요. 한동안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복순 씨, 그게 무슨 소리야? 사모님, 제가 살면서 부탁이라는 걸 드려본 적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앞으로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 그때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해야지.
복순 씨가 아니었으면 내 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없어. 언제든 말만 해. 전화를 끊고 식탁 위에 펼쳐둔 등기부등본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내일 아침 변호사에게 이 서류를 넘기면 30년간 고무장갑 안에 감춰두었던 발톱을 꺼내는 시간이 시작될 거였어요. 복수는 손톱 및 검은 얼룩이 형광등 아래서 또렷하게 빛나는 걸 바라봤습니다. 이 얼룩이 세제 얼룩인지 30년치 분노가 배어든 자국인지 복순도 알 수 없었죠. 오정란은 그 시각 자신의 저택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자신의 세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전혀 모른 채로요. 다음 날 오전 복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범위에서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대답했죠. 관리계약 해지는 30일 전 사전고지 조항을 이미 충족했고 임대차, 갱신 거부도 건물주 직접 사용 사유에 해당하니까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가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하객 100여 명이 목격했으니 폭행치상으로 충분히 성립한다고요. 하지만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소를 하면 서진이 법정에 서서 그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말해야 해요. 뺨을 맞은 것, 바닥에 쓰러진 것, 아이를 잃은 것. 그걸 판사 앞에서 입으로 꺼내게 할 수는 없었죠. 자신의 방식으로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복수는 한 가지를 더 생각했어요. 관리를 끊으면 내 건물도 일시적으로 망가집니다. 프라임 리빙뿐 아니라 다른 입주사들한테도 피해가 가죠. 하지만 상처 하나 안 내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없었어요. 복수는 그걸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복수는 평소처럼 작업복을 입고 고깃집으로 출근했어요. 거실 대리석을 밀대로 미는데 손은 바닥을 밀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내일 오전 10시의 장면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프라임 리빙 본사가 들어있는 건물에서 C&M 관리팀이 일제히 철수하는 장면이요. 다음 날 오전 10시 복순의 지시를 받은 C&M 관리팀이 빌딩에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1층 로비에 청소 직원 4명이 걸레와 진공 청소기를 수거함에 담았어요. 경비실에 경비원 2명이 근무복을 벗고 모니터 전원을 끄고 나왔죠. 지하 기계실의 시설관리 기사가 열쇠를 관리사무소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방역 장비가 트럭에 실려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이 건물의 청결과 보안과 위생을 유지하던 모든 손길이 한꺼번에 사라진 거였죠. 빌딩이라는 게 사람 손이 닿지 않으면 하루 만에 티가 납니다. 30년간 남의 집을 닦아온 복수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철수 당일 오후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건 경비실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사라진 1층 로비로 택배 기사들이 물건을 쏟아놓고 갔어요. 오후가 되자 전단지를 돌리는 사람이 들어와 각 층 문 앞에 종이를 끼워 넣고 갔고 정숙이 영업사원이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돌아다녔죠. 12층 회장실에서 비서가 오정란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관리업체가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경비원도 전원 철수했고요. 오정란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당장 다른 데 부르면 되잖아. 비서가 4군데 관리업체에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해당 빌딩은 복순 C&M 독점 관리 계약 빌딩이라 저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틀째 건물에 티가 나기 시작했어요. 로비 바닥에 구두 자국과 커피 얼룩이 닦이지 않은 채 겹겹이 늘어갔죠. 화장실 휴지와 비누가 떨어졌는데 아무도 채워넣지 않으니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편의점에서 휴지를 사다가 화장실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프라임 리빙 사무실 화장실 변기가 막혔는데
당장 수리 요청을 넣을 곳이 없었어요. 직원들이 다른 층 화장실을 찾아 계단을 오르내렸죠. 경비원이 없으니 주차장도 엉망이었습니다. 외부 차량이 아무 제지 없이 들어와 입주사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놓고 갔어요. 주차 분쟁이 하루에 3건씩 터졌고 프라임 리빙 영업팀 차량이 외부 차에 막혀 2시간 동안 빠져나가지 못한 적도 있었죠. 같은 건물 입주사 3곳이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습니다. 이 환경에서 업무가 불가능합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사흘째 오정란이 석 달간 공들여 잡은 백화점 본점 바이어 미팅이 있었어요. 프라임 리빙의 신규 라인을 백화점 VIP 라운지에 입점시키기 위해 오정란이 직접 3번이나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샘플을 제작하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한 미팅이었죠. 바이어 2명이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1층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쌓인 쓰레기 봉투와 택배 상자 사이를 지나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명이 코를 손등으로 막았죠. 12층에 도착해 복도를 걸으며 바닥에 말라붙은 커피 자국을 내려다봤고 회장실로 가는 길에 에어컨이 고장난 사무실 안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넥타이를 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휴대용 선풍기 바람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미팅은 예정된 1시간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바이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본사가 이 상태인데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고객한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입점권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비서에게 보고를 받은 오정란이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소리쳤죠. 건물주를 못 찾으면 너희 다 잘려. 비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돌리고 관리사무소를 압박했지만 법인 명의 뒤에 누가 있는지는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복순 C&M이라는 이름만 나올 뿐이었어요. 그 뒤에 고무장갑을 끼고 남의 집 바닥을 닦는 여자가 앉아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겠죠. 그 시각 복순은 오후 고객집 침실에서 커튼, 고리를 하나씩 빼고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채로 관리팀장이 보낸 문자를 확인했어요. 오정란 측에서 건물주 연락처를 찾고 있습니다. 복순은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커튼, 고리를 계속 빼냈죠. 하나, 둘, 셋. 고리가 레일에서 빠질 때마다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아직 멀었다. 이건 첫 번째일 뿐이야. 나흘째 저녁 작업실로 돌아오니 전화기에 프라임 리빙 본사 대표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4통 찍혀 있었어요. 복수는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물주 대리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자 한 통을 보냈죠. 할 말이 있으시면 아래 주소로 직접 오십시오. 문자에 적은 주소는 복순의 작업실이었습니다. 세제와 청소도구와 고무장갑이 선반에 빼곡히 꽂힌 이 좁은 지하 공간이요. 그토록 세제 냄새가 역겹다던 사람이 이 냄새가 가득한 곳으로 제 발로 찾아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복수는 선반 위에 고무장갑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작업실 불을 껐습니다. 오정란이 이 문자를 받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복수는 궁금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내일이면 알게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오전 오정란이 비서를 대동하고 문자에 적힌 주소를 찾아왔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은 강남 대로변이 아니라 이면도로 안쪽 주택가였어요. 오래된 2층 단독주택이었고 대문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죠. 오정란이 차에서 내려 집을 올려다보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소가 맞는 거야? 건물주 사무실이 이런 데야? 비서가 맞다고 대답하자 오정란이 전화를 끊고 대문을 밀었어요. 현관 옆에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이 보였습니다. 세제 냄새가 계단부터 올라왔죠.
오정란이 코를 찡그리며 한 손으로 코밑을 가린 채 철문을 밀었어요. 아, 냄새. 작업실 안에는 복순이 고무장갑을 끼고 선반 위에 세제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오정란이 복순을 본 순간 걸음이 멈췄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며 입이 반쯤 벌어졌죠.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복순은 고무장갑을 천천히 한 짝씩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프라임 리빙 건물 대리인 찾으세요? 어쩌죠? 그 대리인이 건물주 본인이었는데 10년 동안 반값 자릿세 낼 때는 찾지도 않더니 이제야 궁금해졌어요? 오정란이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작업실 벽에 등을 기댔어요. 선반에 빼곡히 꽂힌 세제통과 걸레와 고무장갑 사이에서 오정란의 감색 정장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가사도우미가 어떻게. 복수는 선반 뒤에서 등기부등본 사본을 꺼내 오정란 앞에 펼쳤어요. 눈 크게 뜨고 잘 봐. 이 손으로 30년 동안 남의 집 바닥을 닦았고 그 돈으로 빌딩을 샀어. 당신이 커피 마시던 그 회장실이 들어있는 건물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오정란의 시선이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란에 멈췄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비서가 뒤에서 오정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오정란이 손을 뿌리치고 한 발짝 앞으로 나왔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관리 서비스 당장 다시 넣어.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복수는 등기부등본을 접어 작업복 주머니에 넣으며 뒤돌아섰어요. 이건 첫 번째일 뿐이에요. 끝이 아니야. 오정란이 문 앞에서 멈추며 되물었습니다. 첫 번째라니 뭐가 더 있는 거야? 복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정란의 하이힐 소리가 계단을 올라가며 점점 멀어졌고 세제 냄새만 작업실에 남았습니다. 오정란이 돌아간 뒤 복수는 작업복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강미경 사모님의 청담동 자택을 찾아갔어요. 미경 사모님 댁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결혼식 뒤풀이에서 벌어진 일의 전후 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놓았습니다. 오정란이 서진의 뺨을 때린 것, 서진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쓰러진 것, 드레스 아래로 번지던 붉은색, 병원에서 들은 말, 그 뒤에 비서가 가져온 100만 원짜리 수표와 카드까지요. 이야기하는 동안 미경 사모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야기를 마치고 복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가방에서 서류 2장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프라임 리빙의 주요 거래처 목록과 오정란이 참석하는 상류층 사교 모임 일정표였습니다. 미경 사모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목록을 한 줄 한 줄 훑어 내려가더니 안경 너머로 복순을 바라봤죠. 복순 씨 말이라고 해? 당연히 내가 나서야지. 어디 보자. 어떤 자리에서 누구 앞에서 흘릴지 같이 짜보자고. 미경 사모님이 서류 위에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 이 사람, 이 자리. 볼펜이 종이 위를 움직일 때마다 오정란의 세계가 한 겹씩 벗겨지고 있었어요. 이틀 뒤 청담동의 한 프라이빗 레스토랑에서 상류층 부인 모임이 열렸습니다. 미경 사모님이 참석했어요. 디저트가 나오는 시간에 미경 사모님이 옆자리 부인에게 말을 꺼냈죠. 저번에 프라임 리빙에서 거실장 맡췄다며. 근데 거기 회장 얘기 들었어? 테이블에 시선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프라임 리빙 회장, 오정란. 이번에 아들 결혼시켰는데 뒤풀이에서 임신한 며느리 때려서 유산시켰대더라. 10명의 부인이 일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누군가가 세상이라고 중얼거렸고 맞은편의 부인이 입을 손으로 가렸죠.
그 자리에서 나간 부인들의 휴대폰에서 메시지가 발송되기 시작하는 데는 5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세 사람에게, 세 사람이 9사람에게. 상류층 사교계의 입소문은 뉴스보다 빠르고 기사보다 치명적이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청담동 프라임 리빙 쇼룸에 예약되어 있던 VIP 상담 12건이 줄줄이 취소되었어요. 강남의 한 고급 인테리어 업체가 프라임 리빙 제품을 고객에게 추천하기 어렵다는 공문을 보내왔죠. 백화점 본점 VIP 라운지에 전시되어 있던 프라임 리빙 가구 세트가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정란이 백화점 바이어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어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바이어가 한참을 말을 아끼다 대답했죠. 회장님, 요즘 VIP 고객님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 소문이라는 건 누가 퍼뜨렸는지 찾아낼 수 없는 게 소문이었습니다. 그 시각 복수는 오후 고객집에서 주방 싱크대를 닦고 있었어요. 수세미로 싱크대 안쪽을 문지르는데 미경 사모님에게서 문자가 왔죠. 복순 씨, 다 퍼졌어. 이제 프라임 리빙이란 이름만 나와도 고개를 젓더라. 복수는 문자를 읽고 고무장갑 낀 손으로 싱크대 수전을 잠갔습니다. 두 번째도 끝났다. 이제 마지막이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식탁 위에 아침에 변호사에게 지시해둔 서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 및 퇴거 통보서였어요. 이 서류가 내일 아침 프라임 리빙 본사로 발송되면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일격이 들어가는 거였죠. 복수는 서류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가 서진의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서진이 오랜만에 책상에 반듯하게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어요. 복순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아직 모르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소리나지 않게 문을 닫았죠. 내일이면 세 번째 패가 뒤집힙니다. 오정란이 그걸 막을 방법은 없었어요. 그날 밤 오정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택 거실 소파에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서에게서 하루에 3번씩 보고가 올라왔지만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했죠. 도윤이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같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오정란이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그 여자가 진짜 그 건물 주인이야? 네. 언제부터? 10년 됐다고 했어요. 오정란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그 여자한테 자릿세를 냈던 거야? 도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사도우미가 어떻게 강남 빌딩을 사? 말이 되는 소리야? 엄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정란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이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거야? 내가 사과 편지라도 쓰면 될 것 같아? 도윤의 눈썹이 내려앉았어요. 엄마, 서진이는 아기를 잃었어요. 편지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쩌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엄마가 제일 걱정하는 게 서진이 마음이 아니라 회사인 거 알고 있어요? 오정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윤이 의자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도 그날 잘못했어요. 서진이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근데 엄마도 알아야 해요. 서진이가 얼마나 힘든지를요. 도윤이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오정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강남 빌딩들의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저 빌딩들 중 몇 채가 자기 땅이라는 것을 오정란은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았어요. 자기 회사가 들어있는 건물은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건물 주인이 자기가 그토록 얕잡아봤던 여자였다는 걸요. 오정란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진의 뺨을 때렸던 오른손이었어요. 그 손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이 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프라임 리빙 본사 회장실로 등기우편이 도착했어요. 비서가 봉투를 뜯어 읽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오정란에게 가져갔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 및 퇴거 통보서였죠. 건물 소유주 복순 C&M 측에서 현 임차인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부하며 기한 내 건물을 비워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오정란이 서류를 읽는 동안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이 팔꿈치에 밀려 쏟아졌는데 치마에 커피가 번지는 것도 모른 채 서류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재무이사가 회장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회장님, 본사를 옮기면 은행 대출 20억 전액 상환을 검토해야 하고 백화점 입점 계약 3건이 본사 소재지 조건으로 묶여 있어서 전부 깨집니다. 건물 관리가 중단되고 사교계에서 소문이 퍼지고 본사 건물까지 이르면 프라임 리빙이라는 간판을 걸어둘 곳 자체가 사라지는 거였죠. 오정란이 멍하니 커피 웅덩이를 내려다보다가 비서에게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전화해. 오정란이 복순의 번호를 눌렀지만 복순은 받지 않았어요. 1시간 뒤 오정란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직도 전화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건물 관리 중단, 사교계 소문, 퇴거 통보. 3번의 기회를 다 쓴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오정란이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죠. 비서가 물을 가져왔지만 받지도 않았습니다. 어깨가 소리 없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시각 도윤이 복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양복상에 단추가 하나 풀려 있었고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어요. 복순이 지하 작업실로 내려가자 도윤이 따라 내려왔죠. 계단을 내려오며 세제 냄새에 인상을 찌푸렸지만 철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복순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타일 줄눈을 솔로 닦고 있었어요. 도윤이 들어온 걸 알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소리 타일을 긁는 소리만 작업실에 울렸죠. 장모님, 엄마가 쓰러지실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복순은 그제야 솔질을 멈추고 무릎을 꿇은 자세 그대로 도윤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이 자세로 남의 집 바닥을 닦았어. 이 무릎이 닳도록 일해서 내 엄마 회사가 들어앉은 건물을 샀는데 내 아내가 피 흘리며 쓰러졌을 때 넌 그 무릎의 반만큼이라도 움직였니? 도윤이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어요.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뭘 하면 장모님이 풀리십니까? 복순은 일어서며 고무장갑에 묻은 세제 거품을 털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네가 할 수 있었던 건 뒤풀이장에서 내 아내 앞에 서는 거였는데 그때 넌 없었잖아. 서진이가 뺨 맞고 바닥에 쓰러지는 동안 넌 뭐 했어? 옆에 서서 엄마 비위나 맞추라고 하지 않았니?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어요. 복수는 도윤에게 등을 돌리고 다시 바닥에 무릎을 꿇어 솔질을 시작했습니다. 문 열고 들어왔으면 문 닫고 올라가. 세제 냄새 옷에 밴다. 도윤이 철문을 열고 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지만 복수는 타일 줄눈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도윤이 돌아간 저녁 서진이 2층에서 내려왔어요. 손에 누런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불 속에만 있던 며칠 전과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머리를 묶고 세수를 한 얼굴이었어요. 뺨에 멍은 거의 빠져 있었지만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엄마, 변호사 만나고 왔어. 이혼 서류 준비됐어. 복순이 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서진이 혼자 변호사를 찾아가서 준비한 거였죠. 복수는 서진 손에 들린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제 발로 서고 있었어요. 서진이 식탁에 앉아 이혼 서류를 꺼내 한 장 한 장 확인했습니다. 떨림없이 차분하게 조항을 읽어내려가는 모습이 일주일 전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서진이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말했죠. 엄마, 내가 직접 전할 거야. 엄마가 아니라 내가 끝내야 해. 복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업실 선반에서 고무장갑 한 켤레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세제에 달아서 손가락 끝이 얇아진 장갑이었습니다. 엄마는 30년 동안 이걸 끼고 살았다. 이 장갑 안에서 손이 갈라지고 짓무르고 세제에 쓸려도 한 번도 벗지 않았어. 근데 내일은 벗을 거야. 네가 끝내는 걸 엄마가 지켜볼 테니까. 서진이 고무장갑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얇아진 손가락 끝 부분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고개를 들어 복순과 눈을 마주쳤죠. 서진이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오후 서진이 직접 오정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도윤 씨도 함께요. 오정란이 전화기 너머로 버럭 소리쳤어요. 네가 뭔데 오라가라 하는 거야? 오시면 아시게 됩니다. 서진이 차분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진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녁 7시 지하 계단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올 때마다 굽이 콘크리트를 찍는 소리가 울렸죠. 철문이 밀리며 오정란이 들어섰어요. 오정란의 뒤를 도윤이 고개를 숙인 채 따라 들어왔습니다. 오정란의 얼굴이 며칠 사이에 달라져 있었어요. 광대뼈 아래가 움푹 들어가 있었고 입술이 말라 갈라져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정란이 작업실 안을 둘러보다가 복순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됐고, 뭘 원하는 거야? 돈이야? 얼마면 돼? 복순은 선반에 기대어 고무장갑을 천천히 한 짝 벗었습니다. 돈이면 해결됐으면 당신이 보낸 100만 원에 끝났겠지.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오정란의 입이 닫혔어요.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이 방에서 내 딸에게 직접 사과하는 거야. 결혼식 뒤풀이에서 임신한 며느리를 때린 것, 내 손주가 세상에 나오지도 못한 것, 가사도우미 딸이라며 사람 취급을 안 한 것. 이 세 가지를 서진이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오정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 그럼 내 건물에서 나가. 끝까지 가자는 걸로 알겠어. 오정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작업실이 조용해졌어요. 선반 위에 세제통과 걸레와 고무장갑이 빼곡히 꽂힌 이 좁은 공간에서 오정란의 숨소리만 들렸죠. 오정란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봉투를 가슴 앞에 안은 채 오정란의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30초쯤 지났을까요? 오정란의 무릎이 천천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모피 코트 자락이 세제 얼룩진 타일 바닥에 끌리는 것도 신경 쓰지 못한 채 오정란의 무릎이 차가운 타일에 닿았어요. 오정란이 바닥에서 서진을 올려다봤죠. 서진아,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그 목소리는 회장실에서 호통치던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갈라지고 쪼그라든 힘이 빠진 소리였어요. 서진이 오정란의 사과를 가만히 듣고 나서 입을 열었죠. 어머님, 사과 잘 들었어요. 일어나세요. 오정란이 벽을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무릎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도윤이 부축하려고 손을 뻗었지만
오정란은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 벽을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오정란이 철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처음보다 느리고 무거웠죠. 모피 코트 무릎 부분에 세제 얼룩과 타일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오정란은 털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오정란을 따라 나가려다가 서진이 불렀어요. 도윤 씨, 아직이야. 앉아. 도윤이 멈춰섰습니다. 서진이 식탁으로 걸어가 봉투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볼펜 한 자루를 서류 옆에 나란히 올려놓았죠. 여기 사인해. 내 거는 미리 작성해뒀어. 위자료 청구서도 같이 들어있어. 도윤이 물끄러미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아,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서진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대답했어요. 뒤풀이장에서 내가 쓰러졌을 때 당신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는지 알아? 나한테 달려온 게 아니야. 당신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잘못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이 엄마 잘못 아니라는 거였어. 도윤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죠. 그때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으면 아내한테 먼저 가는 거야. 엄마한테 먼저 전화하는 게 아니라.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게 더 무겁게 들렸죠. 나는 당신이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어. 당신이 지켜준 건 당신 엄마 체면이었어. 내가 아니라. 아이도 지키지 못했어. 도윤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손을 내리고 서진을 바라봤어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서진아. 미안한 거 알아. 근데 미안하다고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있어. 내 아이는 돌아오지 않아. 서진이 볼펜을 들어 도윤 앞으로 밀었습니다. 사인해. 이게 당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도윤의 손이 볼펜 위에서 멈췄어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죠. 도윤이 복순을 바라봤지만 복순은 선반에 기대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서진의 싸움이었으니까요. 도윤이 볼펜을 집어들었어요. 서류 위에 이름을 쓰는 동안 작업실에는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인을 마친 도윤이 볼펜을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서진을 한번 바라봤지만 서진은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들지 않았죠. 도윤이 철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복수는 오정란이 무릎을 꿇었던 타일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모피 코트에서 묻어나온 먼지 자국이 타일 위에 남아 있었어요. 30년 동안 복수는 남의 옷에 묻은 얼룩을 지워줬죠. 하지만 저 자국은 지워주지 않을 겁니다. 서진이 복순의 옆에 와서 섰어요.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복순은 서진의 손을 꼭 쥐었지만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하면 울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 이혼 서류를 봉투에 담고 나서 식탁 위에 턱을 괴고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한테 왜 이제야 말해준 거야? 건물 얘기. 복순이 고무장갑을 선반에 걸며 대답했어요. 네가 알면 달라질까 봐. 뭐가 달라져? 네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달라지지. 엄마 건물 있다는 거 알면 사람이 기대는 법을 배우거든. 기댈 게 없을 때 사람이 단단해지는 거야. 서진이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어요. 그럼 지금은 왜 말해준 거야? 네가 혼자 무너지는 꼴을 봐서. 복순이 선반 정리를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서 네가 못난 것 같다고 했을 때 그때 알았어. 엄마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숨기는 게 지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진짜 지키는 건 곁에 서서 보여주는 거였는데 엄마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서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멍이 거의 빠진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 복순이 서진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고무장갑 끼고 남의 집 바닥 닦았잖아. 그 바닥들이 다 달라. 대리석도 있고 원목도 있고 타일도 있어. 닦는 방법이 다 달라. 처음에는 모르지.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근데 한번 닦아보면 알아. 이 바닥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 내 인생도 그래. 지금 이 바닥이 어떤 바닥인지 닦아보면서 알아가는 거야. 서진이 눈물을 닦으며 피식 웃었어요. 엄마 비유가 항상 청소야. 엄마가 아는 게 청소밖에 없어서. 복순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웃은 것이 얼마만인지 알 수 없었어요. 세제 냄새가 가득한 지하 작업실에서 두 여자의 웃음소리가 철문 너머로 번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새벽 5시, 복수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작업복을 집어들었죠. 건물이 있고 돈이 있고 법인이 있는 사람이 왜 아직도 이 시간에 일어나는지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순의 대답은 늘 같았어요. 이 일이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 손으로 딸을 키웠고 이 손으로 딸을 지켰으니까요. 지하 작업실 옆에는 이제 작은 간판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서진의 공간. 서진이 시작한 프리미엄 홈 스타일링 브랜드였습니다. 어머니의 30년 가사관리 경험을 기반으로 고급 주택의 공간을 꾸미고 관리하는 서비스였죠. 첫 달부터 미경 사모님의 소개로 BVIP 고객 3명이 계약했어요. 작지만 단단한 출발이었습니다. 어느 아침 서진이 출근하다 작업실에 들렀어요. 선반 위에 세제통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 엄마한테서 이 냄새 나면 엄마가 집에 온 줄 알고 좋았어. 이 냄새가 엄마 냄새였어. 복수는 고무장갑을 끼던 손을 멈췄습니다. 30년간 남의 집 변기나 닦는 사람이라고 세제 냄새가 역겹다고 멸시받던 이 냄새를 딸이 엄마의 냄새라고 했어요. 좋았다고 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고무장갑 위에 맺혔죠. 복수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이 냄새는 세제가 아니라 30년 동안 너를 지킨 엄마 손 냄새야. 서진이 웃었습니다. 복순도 웃었어요. 고무장갑 위에 맺힌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죠. 복수는 그날 이후로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여전히 고무장갑을 끼고 여전히 남의 집 바닥을 닦았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건물도 있고 돈도 있는데 왜 아직도 그 일을 하느냐고요. 복수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세제 냄새가 제 인생이었고 고무장갑이 제 무기였습니다. 이 손으로 딸을 키웠고 이 손으로 딸을 지켰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후회가 있다면 서진에게 좀 더 일찍 말해줄 걸 그랬어요. 엄마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내 뒤에 얼마나 큰 울타리가 있었는지, 숨기는 게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혼자 무너지는 걸 보고서야 알았죠. 진짜 지키는 건 곁에 서서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복수는 오늘도 고무장갑을 끼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강남 상권의 빌딩 몇 채가 복순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아침 5시에 작업복을 입고 지하철을 타는 이 여자가 그 건물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지나치는 사람들은 몰랐어요. 복수는 그게 괜찮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서진의 사업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미경 사모님의 소개망을 타고 입소문이 번졌고 계약 고객이 한 명씩 늘어갔죠. 서진은 매일 아침 작업실 옆 사무실에 가장 먼저 출근했습니다.
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는 날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복순이 작업실에서 걸레를 세탁기에 넣고 있는데 서진이 내려왔습니다. 손에 계약서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새 고객 계약했어. 강남 단독주택인데 전체 공간 관리 맡아달라고 했어. 복순이 세탁기 뚜껑을 닫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했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서진아, 30년 새 동안 고객 닦아온 계약했다며 것들이 응, 엄마 다 생각보다 내 빨리 기술이 됐어. 된 기분이 거잖아. 정말 좋아. 우리 복수는 아무 말 없이 고무장갑을 벗었어요. 서진의 말이 가슴 깊은 곳에 가라앉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것들이 딸의 손 안에서 다른 모양으로 살아있었죠. 복수는 선반에서 새 고무장갑 한 켤레를 꺼내 서진에게 건넸어요. 이거 가져가. 서진이 고무장갑을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나도 이제 이거 끼고 일해? 가사도우미로 일하라는 게 아니야. 이게 뭔지 잊지 말라는 거야. 이 안에서 어떤 손이 나왔는지. 서진이 고무장갑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죠. 잊을 리 없어, 엄마. 그날 밤 복수는 작업실 불을 끄기 전에 선반을 바라봤어요. 세제통과 걸레와 고무장갑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선반이 복순의 전부였어요. 이 냄새가 복순의 세계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 냄새가 딸의 세계 안에서도 살아 있었습니다. 복순은 작업실 불을 끄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내일 아침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거였죠. 고무장갑을 끼고 현관문을 나설 거였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가 달라졌다면 이제 이 손이 부끄럽지 않다는 걸 서진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 중에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견디고 계신 분이 있나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면서 이게 맞는 건가 싶은 날이 있나요? 맞는 겁니다. 당신이 흘린 땀과 당신이 참아온 시간은 반드시 누군가를 지키고 있어요.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 그 사람이 알아봅니다. 당신의 손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당신의 하루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요. 그러니 오늘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그 손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